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금메달을 딴 뒤 작심 발언을 했던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조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자세한 입장은 한국에 돌아가서 밝히겠다, 이렇게 파리 현지에서는 얘기했었는데 오늘 귀국한 안세영 선수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 BTS 멤버 슈가가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현행법은 자동차와 전동 킥보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는 한다고 하고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한국 가서 또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서는 현욱 씨 어제 안세영 선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혹시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선수가 감독님한테 서운함을 좀 표현한 것 같은데 무슨 말씀 드리나요? 저 아무 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금메달을 딴 22살의 아직은 어린 안세영 선수입니다. 파리 현지에서 메달을 딴 뒤에 뭔가 작심한 듯 불만을 나타냈죠. 그리고 뭔가 설명을 합니다. 한국에 돌아가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남긴 채 파리를 떠나 오늘 귀국했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지금 방금 영상 나오셔서 확인해 보셨지만 살짝 분위기가 다른데 뭔가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이 분명히 좀 느껴집니다. 자, 오늘 귀국한 안세영 선수 공항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협회랑도 이야기한 게 없고 또 팀이랑도 아직 상의된 게 없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상의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또한 더 상의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도착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정말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무것도 제가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장가는 님의 강인이 무슨 의미인가요? 자, 오늘 인천국제공항에 많은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뭔가 좀 말을 아끼는데요. 좀 속보 내용으로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귀국한 안세영의 첫 마디는 싸울 의도 아니었다. 일단 뭔가 논란이 확산되고 커지는 거를 약간 막으려는 듯한 모습인 것 같죠? 또 보겠습니다. 자, 안세영, 싸우려는 의도 아니다. 운동만 전념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꺼내놨습니다. 좀 아까 영상에 들으셨지만 몇 가지 속보 좀 더 전해보죠. 자, 운동만 전념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안세영 선수. 그리고 이렇게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호소로 받아달라. 이렇게 좀 뭔가 자제를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오늘도 좀 모셨습니다. 일단 파리 현지에서는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에서 뭔가 불만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쟁점이 좀 떠올랐는데 모든 것을 귀국해서 자세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오늘 귀국했는데 뭘 보면은 일단 싸우려는 의도 아니다. 그리고 일단 자제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상의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싸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다는 이 파리에서 처음에 그 발언할 때와 이제 똑같은 그 맥락의 본인의 심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협회 그리고 소속팀과 상의하고 난 뒤에 얘기를 하겠다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뭐 보는데요. 갈등설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그거 역시 상의해서 말씀드리겠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일단 상의하겠다는 것은 바로 어떤 내용을 발언하겠다는지 이 발언의 내용 그리고 어느 정도 수위를 얘기해야 되는지 이거 얘기는 상의할 게 없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다고 한다면은 기존에 이 파리에서 했던 폭탄 발언의 수위에서 조금 더 물러나서 본인도 생각을 정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이고요. 예. 자, 그리고 아마도 안세영 선수 지금 22살이거든요. 예. 운동만 했던 22살 선수입니다. 자신의 발언이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오고 하다 보니 자신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상 이상의 반응에 본인도 좀 놀랐을 거라고 보고요. 약간 당황했다고 봐야 될까요? 자신의 한 말에 대한 어떤 수습이 걷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폭탄 발언을 하게 되면 처음에 얘기할 때는 본인이 컨트롤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예. 이 사태가 커지게 되면 본인이 또 컨트롤하기 힘든 사태로 휩쓸리게 되죠. 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 우려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이 사안은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때도 아마 이 사안 치열하게 어떤 질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지금 소통이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 일단 뭐 소통과 관련해서 뭔가 분위기가 바뀐 거 분명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하셨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안세영 선수가 어쨌든 22살의 어린 선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하고 싶은 발언을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받으니까 깜짝 놀랐을 수도 있고 또 이 본인의 발언에 따라서 이제 문체부에서 조사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부정적인 파장이 일어날지 사실 두려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한 본인이 협회에 서운한 점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러는 과정 속에서 협회에서 본인하고 친하고 또 본인에게 잘해줬던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직원들까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러한 반응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봐도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것을 차후 어떤 조사를 통해서 또 양측의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부조리한 점이 있으면 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뭐 아직은 협회, 그러니까 배드민턴 협회 그리고 대표팀과 뭔가 얘기한 바는 없다. 뭐 이런 내용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 사실은 만약 이 언론에서 약간의 이런 예상을 하기로는 파리 현지에서 저 정도의 강도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예고를 한 상태에서 귀국을 했으니까 조금 더 상세한 얘기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전망과 달리는 자제하겠다. 그리고 뭔가 조심스러운 분위기. 상의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안세영 선수가 오늘 공항에서 내놨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파리 현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사안이 일단 쟁점이 되고 있어요. 일단 본인의 여러 부상 문제 등등등 있지만 귀국 직전에 있었던 기자회견. 이 기자회견은 대한체육회 주최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메달을 딴 선수들 기자회견장을 마련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그 자리였는데 여기에 안세영 선수가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요, 왜 불참을 했는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이게 약간 설명들이 다릅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일단 이렇게 다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이제 한국 가면서 지금 좀 많이 복잡한데 좀 한국 가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협회 측에서 기자회견 이제 참석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 발언은 좀 사실인가요? 무슨 기자회견? 코리아하우스 기자회견 안세영 선수 참석하지 말고 그런 적 기다리라고. 없어요. 저도 안 나온 게 좀 의아스러웠죠. 전혀 하신 적 없으세요? 네. 최동우 평론가?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 얘기는 본인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그랬다. 그래서 본인은 안 간 거다.
근데 지금 배드민턴 협회장 얘기로는 안 나와서 의아하다. 잘 모르겠다. 그 지금 뭐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대한체육회는 본인한테 의사를 물으니까 뭐 안 나간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다. 이거 어떻게 된 사정입니까? 기자회견 불참 사안. 대한체육회의 애초에 해명은 예. 안세영 선수 본인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예. 정리가 됐죠. 그 이후에 안세영 선수가 이제 상반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대기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지시를 들었다는 얘기인데 체육회와 배드민턴 협회와 대한체육회, 예. 대한체육회와 안세영 선수와 배드민턴 협회 이 삼각관계에서 누군가는 진실을 좀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배드민턴 협회장에 안 나왔나요? 무슨 기자회견이요? 나도 의아했습니다. 이 얘기는 예.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협회인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 배드민턴 메달리스트들의 기자회견이 있을 때 예. 협회장이고 현지에 가서 선수단의 관리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스케줄, 오늘 일정에 대해서 다 보고를 받겠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기자회견이 있다고 하는데 뭐 오늘 본인은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누구 참석하지 이거 확인은 다 했을 거라고 보죠. 이거 통상적이라면은 대한체육회에서 마련한 기자회견장이지만 메달을 딴 선수뿐만 아니라 협회 관계자들도 배석을 하거나 같이 있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기자회견 무슨 기자회견이냐고 되묻는 것도 좀 이해는 쉽지 않고요. 그 현장에 안세영 선수가 나오지 않은 것을 보고 나도 의아했다. 이 답변도 선뜻 이해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한체육회인데요. 이 대한체육회에서도 대한체육회가 이제 주관하고 주최한 기자회견인데 예. 이 안세영 선수의 불참을 두고서 선수 본인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안세영 선수가 구태여 저 입장에서 예. 이 자신이 뭐 가지 않은 것을 두고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을 바꿀 이유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때문에 이 체육회 또는 배드민턴 협회 관계자가 둘 중에 한 곳이 좀 진실을 가리고 있다라고 봅니다. 혹시 누군가가 안세영 선수가 기자회견에 참석해서 또 다시 뭔가 발언을 많이 내놓고 불만에 대한 얘기를 꺼내놓을 걸 걱정해서 얘기했을 가능성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금메달이 결정되고 난 직후에 안세영 선수의 이제 폭탄 발언이 있었고요. 예. 기자회견 때문에 이제 모든 기자들의 관심이 코리아 하우스에서 열리게 되는 기자회견에 집중이 됐습니다. 사실 한국 현지에서도 그 시간에 다들 기다렸어요. 기자회견에 예. 참석하게 되면 무슨 얘기를 분명히 할 것이다. 근데 불참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위기를 대한체육회나 배드민턴 협회가 모를 일은 없겠죠. 그래서 안세영 선수의 불참을 원했던 참석을 원하지 않았던 이 대한체육회 또는 배드민턴 협회가 안세영 선수에게 참석하지 말 것을 얘기했을 수도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일단 대한체육회는 본인한테 의사를 물어보니 안 나간다 그랬다. 그래서 불참한 거다.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는 모르는 일이다. 의아하다. 이걸 뭐 공식 입장으로 볼 건 아니지만 일단 이런 입장이 알려졌어요. 안세영 선수는 기다리라고 그랬다. 대기하라고 그랬다. 이거였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좀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처음에 안세영 선수가 불만을 제기한 거는 본인의 부상이죠. 아시안게임 이후에 부상, 인대파열이잖아요. 그 부상과 관련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지적을 처음에 내놓은 건데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는 거죠. 자, 그와 관련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무릎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저도 느꼈었고 다시 한번 검진을 받아보니까 정말 안 좋았었고 시대가 변한 만큼 저는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고 저도 느끼는 게 많은데 협회가 좀 따라오지 못하는 거에 늘 답답함과 늘 부당함과 그런 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부상 관련은 오진이라는 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봉합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회장님과 말고 네. 협회 측과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고 오진 났던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 보도자료 때 같이 내드릴게요. 자, 부상, 오진, 그 외 대처 이거 관련해서
조금 말들이 다르거든요. 뭔가 이렇게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는 부상이 심각했다. 아시안 게임 뒤에. 그리고 오진이 있었다. 근데 그 오진에도 참고 경기를 했다. 재검진 해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반면에 배드민턴 협회는 이 첫 검진 받은 병원, 그러니까 오진이 나온 병원이 되겠죠. 이 병원이 전담 트레이너가 근무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의사 파견 등 최선의 지원을 다했다. 이렇게 좀 낯설은 상황입니다. 최동훈 평론가, 좀 설명이 좀 달라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안세영 선수가 얘기를 꺼낼 때 오진과 관련해서 어느 병원에 이 협회 측의 설명은 이 전담 트레이너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볼 수 있게 해줬다라는 얘기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 전지훈련할 때도 안세영 선수를 위해서 특별히 한의사를 파견했다라고 이제 이 해명을 하고 있죠. 뭐 비용을 들여서 뭐 했다.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이것들은 전부 다 기록이 있을 테니까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 그런데 협회에서는 이 할 일을 다 했다라는 얘기고요. 이 안세영 선수는 이 실망을 많이 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의 간극이 지금 상황으로서는 예. 안세영 선수의 저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안세영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요. 해외 나가서 이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니까 많이 느낀 게 많다. 자기가 원하는 거고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협회가 따라와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세영 선수의 어떤 그 기대 수준 그리고 협회에 대한 요구 수준이 예. 적절했느냐의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종목에서 이런 지금 일이 발생한 거고요. 그 예. 이전에 야구와 축구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우리 선수들 유럽에 많이 진출하죠. 야구는 메이저리그 진출하고요. 그렇습니다. 박찬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미국 가서 보니까 신세계였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야구 경기할 때 선수 보호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한국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와 이건 정말 시골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메이저리그나 유럽의 그 빅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구단에 요구하거나 협회에 건의하고 해가지고 수용돼서 개선된 측면도 많이 있는데 미국처럼 해달라라고 요구할 때 협회나 아니면 소속팀이 다 들어주기는 힘들겠죠. 이 안세영 선수의 폭탄 발언 이후에 이 배드민턴 협회에서도 해명이 있었고요. 예. 그 해명 중에서는 일부 그 전담 트레이너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진찰했다라는 식의 예. 확인 가능한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실제로 최소한의 어떤 선수 보호를 위한 그 의료 제공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안세영 선수가 무엇을 어느 정도로 요구했는지 안세영 선수가 실망한 지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인이 밝힌다고 한다면은 이 합당한 요구인지 아니면은 배드민턴 협회가 수용하기 힘든 그런 수준이었는지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파리 현지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설명들 중에 언론에 밝힌 내용 중에 본인과 경쟁하는 다른 국가의 아주 실력 있는 배드민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너가 2명이나 전담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없습니다. 요청을 해서 한의사 오셔서 지원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대치와 협회가 지원을 해준 지금까지 그 과정, 뭔가 엄청난 괴리가 있고 그 사이에서 뭔가 불만이 생기면서 결국은 폭탄 발언까지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지금 상황은요. 배드민턴 협회는 지금까지 나온 언론 쪽에 나온 입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지원 다 해줬다 이겁니다. 지금요. 화면으로 대표적인 설명이 하나 있는데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협회는 공식 후원사 지원으로 대표팀을 운영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약간 재정적인 문제도 조금 설명을 한 것 같죠? 후원사의 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3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있는데 세계 랭킹 1위라고 특정 선수에게만 예산을 다 쓸 수 없다라고 배드민턴 협회장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일단 강성필 부위원장과 최동우 변호사께 제가 순서대로 똑같은 질문 좀 들어볼 텐데요. 강성필 부위원장. 네.
300명 넘는 선수나 다 있는데 다 거기도 뭐가 지원해야 되는데 랭킹 2라고 특정 선수에게 이렇게 몰아서 지원해 줄 수도 없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절반은 맞고 저는 절반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300명의 선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투자를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별적으로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은 선수에게 더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사실 스포츠 업계에서는 저는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예.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근데 이제 배드민턴 협회가요. 과거에 있었던 모습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회를 출전을 할 때 예. 어쨌든 같이 임원들이랑 갔는데 누구는 비즈니스 타고 예. 누구는 이코노미 타고 또 대회를 출전을 했는데 예. 우승할 가능성이 별로 낮다고 해가지고 임원들부터 먼저 귀국하고 뭐 돌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14년 만에 남겨진 선수들이 우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당한 상황이잖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어쨌든 간에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긴 들여다봐야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안세영 선수의 어떤 발언 이후로 확인된 결과들을 보면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상식과 조금 벗어난 일들은 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는 듯 합니다. 아직은 정확한 사실관계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걸 좀 파악한 뒤에 판단을 해보지만 지금까지 나온 이런 여러 가지 설명과 정황으로 일단은 지금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 평론가. 300명 넘는 선수가 있는데 세계 랭킹 1위라고 해서 특정 선수에게만 예산을 다 쓸 수는 없다라는 게 협회의 설명인데. 이제 이런 문제가 예. 지금 안세영 선수와 유사한 문제가 이미 수영과 빙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영에 박태환 선수 있었죠. 예. 빙상에는 김연아 선수가 있었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예를 들면 베이징 올림픽이나 런던 올림픽 출전했을 때 수영 대표팀은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예. 근데 박태환 선수는 호주 가서 훈련했어요. 별도로 한 거네. 예. 오. 그 별도의 코치가 있었어요. 마이클 보울 코치라고 그 호주 코치가. 전담 코치를 둔 거네. 전담 코치를 둔 거죠. 자, 그런데 이때의 이 다른 대표팀 선수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럴 수 우리는 있죠. 들러리인가?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 그런데 이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주 전지훈련 비용하고 이 마이클 보울 코치에 대한 그 지급은 박태환 선수 개인이 지급을 한 겁니다. 이게 왜 가능했냐? 그 당시에 그 SK에서 박태환 선수를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박태환 전담 팀을 꾸렸습니다. 이 전담 팀 안에 전담 트레이너, 전담 코치, 그리고 이 매니저 등등 필요한 모든 인원을 가용해가지고 박태환을 세계 정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해서 지원을 전부 해줬거든요. 기업에 후원이 있었고 그 후원을 통해서 전단팀을 꾸렸다. 예, 그러니까 예. 협회에서도 협회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박태환 개인적인 후원을 통해서 해결을 하니까 그냥 용인을 해준 거죠. 혼자서 특별히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박태환 선수의 사례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지만 박태환 수준의 월드 클래스 종목을 불문하고 이 스타 선수들을 보면 자기가 다 개인적으로 다 데리고 있죠. 소속팀에서 물론 이제 트레이너나 마사지사나 다 지원을 해주지만 예. 그보다는 나의 특성화에 맞춘 전담 트레이너 채용하고 전담 코치 채용하고 뭐 움직일 때도 자신만의 뭐 이 전용기 끌고 다니는 비행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수준의 어떤 환경과 구단에서 지원해주는 이 컨디션을 보고서 우리나라는 왜 안 되냐. 협회에다가 요구를 한다고 한다면 협회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배드민턴 협회에서 이 안세영 선수의 요구 중에서 최소한 협회가 할 수 있는 부분, 배드민턴 협회 예산이 뭐 많지는 않겠죠. 그 부분만 해결해 준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그 이전의 사례들을 보면 일단 지금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던 배드민턴 협회의 이 대표팀 관리 시스템이나 훈련 과정 등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 되고요. 이게 협회가 제가 좀 잘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안세영 선수의 주장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지점은 안세영 선수가 과연 협회에 무엇을 요구했고 협회는 어느 정도 해줬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만 제시된다고 한다면은 안세영의 요구가 합당했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는지 이게 좀 가려질 것으로 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협회의 해명입니다. 아직 뭐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종목마다 이 대표팀은
이 후원을 얻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이 의류나 그렇습니다. 아니면 신발 예. 후원을 얻잖아요. 그 브랜드가 노출이 되는 조건으로 후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브랜드가 착용된 신발과 의류를 착용해야지 되는데 예. 안세영 선수 이전에도 몇몇 선수도 그런 선수들이 있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후원받으니까 난 이 운동화 신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신지 못했거든요. 근데 안세영 선수도 나 특정한 내가 신는 거를 따로 신겠다라고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협회 그것은 입장에서는 용인하기는 힘들죠. 개인 후원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개인 후원을 허용을 하되 이 그러니까 이 배드민턴 대표팀의 공식 경기에 출전할 때에는 예. 이 배드민턴 협회 후원사의 의류와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개인상에서는 아무거나 입어도 되지만, 예. 그런데 자기 이 공식 경기에 나섰을 때 내가 신는 이 브랜드 신발을 신겠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은 협회 입장에서는 좀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박태환 선수, 좀 수영의 박태환 선수하고 비교했는데 박태환 선수처럼 안세영 선수에게 개별적인 후원이 가서 전단팀을 꾸릴 이거는 불가능했던 건가요, 지금은? 안세영 선수가 아직까지는 이 박태환 선수나 김연아에게 비견되는 그런 후원사가 등장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문제의 가장 그 원만한 해결은 예. 이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에서 세계적인 선수이고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겠다. 예. 라고 해서 후원사가 등장하고요. 지금 현재 배드민턴 협회 시스템으로는 안세영을 담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담 트레이너랑 전담 코치랑 그리고 1년에 몇 개월 이상 배드민턴 해외 전지 훈련까지 예. 보장해서 이 정도 금액을 우리가 지원한다. 우리 회사의 이름을 따서 안세영 팀은 가나 팀이라고 한다. 예. 모든 언론에 안세영의 승리와 관련돼서 가나 팀이라고 표기한다. 뭐 이 정도의 원칙에 합의하고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이런 팀이 등장한다고 한다면 배드민턴 협회에서는 부인할 리가 거절할 리는 없죠. 일단 이런 지원 체계의 문제가 약간 다른 선수가 달랐다. 그리고 안세영 선수는 기대치가 있었고 그거에 기대치에 못 미친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이게 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일단 갈등 상황이 벌어졌는데 본인이 갈등설과 관련해서도 상의한 뒤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오늘 교육에서요. 이런 가운데 상식적이라면요. 선수들 올림픽 본인들 경기가 끝났어요. 그럼 선수, 코치진, 협회 다 같이 귀국하는 거잖아요. 근데요. 협회장과 선수 코치가 따로 귀국을 했습니다. 협회장이 먼저 귀국하고 그 뒤에 선수하고 코치진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관련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찍 오시게 된 이유는 보도자를 빨리 만들어내야죠. 오늘 도착 시간이 4시인데 가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좀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면 거기서 이해하실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 단체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죠. 모든 협회가 다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용인 변호사, 보도자료를 빨리 만들려고 빨리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이요. 지금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 선수 간의 갈등의 뿌리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협회가 선수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으면 대화를 하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기울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등을 해소를 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뭔가 방어에 급급한 그런 모양새도 비춰지거든요. 물론 뭐 협회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도자료를 낸다고 할 텐데. 근데 아직까지 보도자료도 공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막 내용이 안 나옵니다. 아직.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보도자료를 어차피 협회장이 직접 쓰겠습니까? 뭐 실무진이 따로 있겠죠. 그러면은 뭐 협회장이 원격으로도 이걸 받아보고 뭐 컨펌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렇게 따로 귀국을 하면서 먼저 입국을 해서 보도자료 때문에 빨리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안세영 선수도 볼 거 아닙니까? 안세영 선수 가족도 볼 거고 또 많은 배드민턴 선수들이 보고 있을 것인데 저걸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참 난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굉장히 매우 중요한 보도자료가 됐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빨리 왔으니까 지금요. 최동호 평론가. 일단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과거의 논란들까지 다시 또 재조명되고 있어요. 지금 배드민턴 협회가. 이거 글쎄요. 이거 어떻게 좀 해소나 정리가 될까요? 이런 부분이 비단 이 배드민턴 협회뿐만이 아니라 스포츠 단체의 최대 그 약점입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운동밖에 모르는 겁니다.
사건 터지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여론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의 이 전환 국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예를 들면 일단 이 김태규 회장님 참 수수해 보입니다. 이 보도자료 빨리 배포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너무 간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이거를 뭡니까? 원래 같은 비행기 타고 오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급하게 비행기를 바꾼 거죠. 그런 그러니까 거죠. 뭐 기자들하고 만나기 싫다. 근데 뭐 만나서 얘기는 다 하셨네요, 보니까.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사건이 터졌을 때 본심은 아니더라도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배드민턴 협회가 대국민 메시지를 던져야 될 거는 일단 이 안세영 선수 불만이 뭔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겠다. 그리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해서 개선책을 찾겠다. 이렇게 좀 모범 답안을 하나 만들어 놔서 뭔가 일반적이고 원칙적이지만 큰 범위의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예. 그래 놓고 와서 이제 국내에 와서 이제 수습을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 대표팀 감독은 기자들 도망치죠. 기자들 질문에 불편한 질문에 대답하기 싫어서. 그리고 이 배드민턴 협회 회장은 보도 자료 때문에 빨리 가는 거다. 이런 얘기 해보면 더 불 질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단 이 배드민턴 협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사실은 축구협회 빼놓고는 영세합니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 일하는 직원들이 한 5명 이내에 이 협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어떤 그 전문성을 발휘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1년 단위로 계속 돌아가는 업무만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어떤 마케팅이나 아까 그 안세영 선수가 얘기했던 다른 나라 선수들을 보니 또는 우리 선수들이 해외 나가서 보는 그 유럽 축구 빅리그 구단들의 행정을 보니 메이저리그 구단들을 보니 우리는 그렇죠. 왜 안 본단 될까? 말이에요. 이거는 또 흉내 내지도 못하는 거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눈높이와 기대치는 많이 높아졌지만 현실은 따르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그 단적인 예가 저는 우리 김태규 회장님의 인터뷰라고 봅니다. 보도자료 뭐 다른 근사한 이유를 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보도자료 뭐 제작하고 배포해야 되니까 먼저 간다. 예. 이 얘기가 좀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세계적인 수준에 오른 선수의 개별 후원의 문제, 협회 차원의 후원의 문제, 선수들이 밖에서 본 어떤 기대치의 문제, 그걸 협회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문제,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섞여 있네요.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안세영 선수는 개별적 선수 개인 차원의 후원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거로 나오죠, 지금요. 이게 또 복잡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지금요 배드민턴 협회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속보로 좀 들어온 게 우선 있습니다. 배드민턴 협회 안세영 의사 무시한 채 참가시킨 대회 없다. 이게 좀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의사 알려주지도 않고 뭐 출전시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거 없다라고 좀 나왔네요. 다시 한번 속보. 일단 보도자를 통해서 나왔어요, 지금요. 배드민턴 협회 안세영 의사를 무시한 채 참가시킨 대회는 없다라는 내용이 보도들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협회입니다. 안세영에게 2월부터 전담 트레이너 지원에 부상관리 도왔다. 이 얘기도 꺼내놓네요. 이 얘기는 이게 파리올림픽 직전에 뭐 계약 기간 끝나서 이제 끝났다. 이거하고 좀 연결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네요, 지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속보. 자, 안세영이 지명한 한의사 신속하게 파리로 파견.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는 뭐 출전 같은 거 의사에 상관없이 뭐 반하에서 한 거 없다. 그리고 지원해줄 거 다 지원해줬다. 이 맥락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네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의사 파견했다. 2월부터 6월까지 전담 트레이너 채용했다. 얘기는 다 확인이 가능한 기록이 다 남아 있겠죠.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가 예산이 풍족하지는 않으니까 안세영 선수가 요구했던 거를 배드민턴 협회에서 최대한 수용해가지고 지원해 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세영 선수의 의사에 반해서 대회 출전 강요한 적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처음에 오진이었다 그랬잖아요.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 직후에 오진이었고 그리고 지난해 말에
검진을 해보니까 상태가 심각했다고 나왔잖아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사이에 안세영 선수는 계속 대회에 출전했던 겁니다. 훈련하고. 그래서 더 무릎에 부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회 강행을 했는데 이게 본인의 자원이었냐 아니면 협회가 강요했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협회도 그 당시에 부상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근데 협회는 일단은 이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부상 정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냐 몰랐었냐 이것도 또 쟁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겠죠. 그러겠죠. 좀 더 그래서 이제 안세영 선수 쪽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협회의 책임론을 들기 위해서 선수가 자원에서 이 무릎 부상이 있는데도 대회에 출전할 경우에 협회가 만류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좀 포괄적인 책임론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일단은 제가 당시에 듣기로도 안세영 선수 스스로가 출전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개막 전에 마지막으로 출전했던 데가 6월에 인도네시아 오픈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대회는 출전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해서 이 올림픽에서 톱시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대회였는데 안세영 선수의 본인의 의사로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협회의 입장이 지금 계속 속보로 나오고 있죠. 뭐 전담 트레이너가 계약 연장을 거절해서 파리행이 불발됐다. 그 이후에 한의사 파견. 그리고 뭔가 현지에서도 약간 좀 부상을 입었다는데 이거를 좀 공개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차원, 또 전력 노출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랬다는 설명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트레이너 쓰고 싶다는 의견 공식 전달된 바 없다. 또 이렇게 입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어떤 공방으로 가는데 일단 귀국하는 안세영 선수는 상의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는 입장 그리고 자제하겠다는 입장으로 공항에서 얘기를 했죠. 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계속 보죠. 안세영이 대표팀 떠나지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협회에서 보도자를 통해서 내놨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아까 기자회견 얘기 있었죠, 어제? 근데 안세영 선수는 불참을 했고 다른 선수, 이제 혼합복식에서 이제 메달 딴 다른 선수들은 참여해서 질의응답을 받았는데 그 선수들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겠죠? 어제 그 기자회견 모습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좋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축하를 받아야 할 자리인데 조금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세영이와의 그 관련된 질문은 좀 받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하받아야 될 자리인데 많은 선수들이 축하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좀 비춰지는 것 같아서 축하받아야 될 선수들은 축하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이 선수들은 참 축하받는 자리인데. 그럼요. 안세영 선수 관련 질문만 쏟아지고 본인들도 다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고. 이 선수들은 무슨 또 죄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어쨌든 메달을 따게 되면 뭐 많은 질문들을 받잖아요. 뭐 누가 가장 보고 싶냐, 뭐 가장 먹고 싶은 건 뭐였냐, 뭐 굉장히 훈련은 좋은 어떻게 했냐. 분위기에서 좋은 뭐 네. 가벼운 질문, 그다음에 네. 또 전력에 대한 질문 이런 게 맞습니다. 나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또 인상적인 답변이 이루어지면 또 사실 광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스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김예지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 영화에 캐스팅한다고 이런 화제까지 되는데 이런 선수들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메달 땄는데. 보상받고 축하받아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받기는커녕 어떤 배드민턴 협회와 안세영 선수 간의 어떤 갈등에 대해서만 물어보려고 하니까 뭐 혹시 불만 없었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게 질문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증언을 해야 되고 본인들의 말이 또 어떤 파장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웃지도 못하고 슬픈 그런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김원호, 정나은 선수는 축하를 격하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1990년 애틀란타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방수현 선수, 지금 이제 해설위원이 있죠. 안세영 선수에 대해서 약간 이해한다라는 약간 뭔가 두둔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뭔가를 좀 지적도 좀 내놨거든요.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 본인이 좀 힘들고 그 뭐 훈련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좀 힘들었던 과정은 있고 조금의 뭐 불만이 있었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협회 물론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변화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본인이 혼자 금메달을 일궈낸 건 아니잖아요, 사실. 협회도 사실 시스템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면 그거를 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조동 평론가. 본인이 혼자 금메달 일궈낸 거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한 거다. 이런 약간 지적 같은 얘기네요. 이거는 좀. 그러니까 7년을 기다려서 금메달을 땄을 때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 안세영 선수 본인으로서는 각고의 노력 끝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꿈이 목소리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목소리라는 것은 내가 주목받는 위치에 서게 됐을 때 그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겠다. 예. 그때 하고 싶은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올림픽 이 방수현 해설위원의 얘기도 저도 뭐 수긍을 합니다. 안세영 선수 본인 입장에서 물론 이제 대표팀 운영과 관리 지원에 불만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세영 선수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다는 한수정 트레이너도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 따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분이고요. 예. 그리고 많이 훈련 파트너로 같이 땀 흘렸던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훈련하면서 파리 올림픽까지 가가지고 파리 플랫폼에서 숙식하면서 훈련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 협회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첫 마디는 짧게라도 이 금메달 감동적이었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정도는 한마디라도 걸쳤어야 되는 게 그렇게 시작이 됐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아직 뭐 22살이고요. 예. 경험이 부족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느꼈던 거에 대한 꼭 얘기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것들에 대한 신념이 꽉 차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일단 안세영 선수가 지적했던 부분, 그거에 대해서 오늘 배드민턴 협회가 보도자를 통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내용들을 아까 속보로 좀 전해드렸어요. 보도자가 나와서 이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아까 있어서 전해드렸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안세영 선수 굉장히 잘하는 선수, 세계 랭킹 1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계속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본인이 파리에서는 대표팀과 함께하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꺼내놨고, 그러면 이게 꼭 개인 자격으로 그럼 앞으로 국제대회나 이런 데 출전하려는 건가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대한배드민턴 협회장의 설명인데 협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세영은 개인 자격으로는 국제대회에 나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래서 뭐 선발 규정으로 이렇게 설명 좀 돼 있어요. 이거 송영민 변호사. 개인 자격으로는 나가기 어렵다. 근데 또 예외 규정이 또 있기도 하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규정이 상당히 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배드민턴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선수라는 부분에 관해서 예. 국가대표로 5년 이상 경력이 있을 것. 그다음에 거기에 부가적으로 나이가 붙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자 선수는 만 27세 이상, 그리고 남자 선수는 만 28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일단 안세영 선수 나이 때문에 안 되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대표로 5년 이상 경력이 있을 것, 이 부분은 충분히 수긍이 됩니다. 뭐 야구나 축구에도 우리가 FA가 되려면 뭐 일정한 연한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나이가 27세 이상이면은 공로가 있는 선수로 봐서 개인 자격으로 출전이 가능하고, 나이가 거기 못 미치면은 안 되고, 이게 이제 어떤 나이 합리적인 제한 균형이 왜 들어갔는가 거기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배드민턴 협회가 뭔가 좀 납득할 만한 근거를 27세로 한 거는 보통 이제 운동 스포츠 선수들은 20대 초반 중반이 전성기다 이런 걸 감안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배드민턴 협회 정관을 보면은 예. 이제 그 선수를 양성해서 국위 선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도 협회 목적이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전성기에 있을 때는 그래도 국가대표로 계속 봉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아마 이런 관점에서 규정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는데. 봉직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과거에 이제 협회의 어떤 스포츠계의 사고방식을 생각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이 만약에 법원의 판단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만약에 법적 다툼까지 간다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이제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면은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력에 대해서 좀 의문시된다는 관점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배드민턴 협회가 나이에 관해서는 좀 합리적인 근거를 내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나온 배드민턴 협회 내용 중에 안세영 선수가 계속 뭐 대표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나왔어. 그 속보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협회는 또 27세 인용 규정이 있다는데 그 방금 전에 보도자에 나온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협회도. 지금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 떠나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뭔가 좀 의견 절충점이랄까요? 아니면 뭔가 소통을 좀 강화해서 안세영 선수가 계속 이 활발하게 그리고 큰 성과를 내는 모습 국민들이 좀 원하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좀 해결했으면 합니다. 자, 이게 뭐 설명을 자세하게 뭐 오늘 전문가들 모시고 평론가를 모시고 들었는데 이게 좀 쉽진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원만한 해결이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지금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단 대단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뭐 메달이 원래 목표를 뭐 훌쩍 넘어섰어요. 2배 이상 갑니다, 지금. 그리고 곧 조만간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지금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단이 최고 성적을 오른 게 런던 올림픽이잖아요. 금메달 13개. 당시에 종합순위 5위. 물론 그 전에 있었지만 금메달 숫자로 따지면 이게 최고였거든요. 근데 지금 11개입니다. 임박했어요. 그리고 6위 기록 중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2개 남았어요. 금메달 기준으로만 본다면. 물론 전체 메달 숫자로 본다면 조금 더 한 8개 남았다고 하는데 그 앞에 다른 데가 있지만 금메달 기준으로 보면 런던 올림픽 가장 좋은 성과를 했던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원래는요. 5개가 목표였으니까 뭐 훌쩍 넘어간 거거든요. 일단 최동호 평론가. 런던 올림픽까지 금메달 기준으로 한 2개 남았는데 앞으로 좀 더 금메달 또는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종목 지금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 가장 확실한 종목은 저는 근대오종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대오종이요? 예, 근대오종의 남자 개인전에 이제 전웅태 선수 출전하고요. 또 여자 개인전에 성승민 선수가 출전하거든요. 예. 전웅태 선수는 직전 대회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월드컵이나 국제대회에서 계속 상위권에 입상하고 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성승민 선수 여자 개인전의 성승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올해 우승까지 한 선수이거든요. 이 때문에 메달, 금메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장 믿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태권도가 있죠. 태권도. 예, 태권도기 때문에 뭐 금메달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워낙 치열합니다. 예, 지나갔지만. 그래도 태권도니까 메달에 도전해볼 만한 실력들은 충분히 된다는 거죠. 태권도가 지금 4체급에 남녀에서 4체급에 도전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금메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오니까 한국은 4체급밖에 출전하지 못한다 이게 규정입니다. 또 제한을 당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체급이 남아 있고요. 또 역도에 이 박혜정 선수가 있습니다. 무제한급 여자이거든요. 근데 박혜정 선수는 저는 그냥 확실한 은메달이라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역도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예. 순식간에 기록을 뛰어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중국 선수가 확실한 세계 랭킹 1위인데 기록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중국 선수가 확실한 금메달이라고 본다면 박혜정 선수는 확실한 은메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기대할 만한 게 꽤 있네요, 지금. 그렇다면은 런던 올림픽 당시에 거뒀던 성과 이상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어요.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앞서서 대한체육회는요. 금메달 5개 그리고 순위는 15위가 목표입니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지금 봐서는 굉장히 낮게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 엄살을 부린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당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지 목표는 금메달을 5개 획득해서 15위를 유지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마무리 훈련이 잘 종료가 되면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 같은 대로 되면은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한 5개 정도의 메달을 획득하고 또
메달 순위는 15위 안에 이 안에로 이제 이렇게 들어올 거다 예측을 했는데 올림픽은 정말로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죠. 지난달 2일에는 약간 변수가 많다는 걸 살짝 열어뒀네요, 가능성을. 근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대한체육회의 전망과 문체부의 전망이 좀 달라서요. 여기 보시면 이기용 대한체육회장은 금메달 5개, 15위. 그래서 뭐 최근에는 살짝 뭐 변수가 많다고 열어뒀지만 앞서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대표팀 올림픽 성적 체육회 예상보다 좋을 거예요. 금메달 최초 8개 이상일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맞았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리고요, 장미란 차관. 체육회가 너무 겸손하게 목표를 낮춘 거다. 실제 우리 선수들 더 잘할 거예요. 이 말도 맞았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유인촌 장관의 얘기. 이게 7월 지난달 초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우리 선수들이 무언가 다른 어떤 정말 예기치 않았던 그런 성적을 보여줄 거다, 실력을 보여줄 거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대한체육회나 그 회장의 입장은 계속 뭐 이번엔 성적이 저조할 거다, 뭐 가장 그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그 기대감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 그 되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윤촌 장관의 저 뒷부분 얘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최동호 평론가,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대한체육회가 목표치를 높게 설정을 했다가 이를 달성 못하면 책임론이 불 것이다.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좀 의도적으로 낮게 목표 설정을 한 거 아니냐는 시각까지 나오더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목표 달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예. 의도적으로 낮춘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저는 매번 올림픽 때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이번엔 결과론적이지만 보수적이라도 너무 보수적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번은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던 의도적으로 목표 달성의 부담 때문에 낮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아까 보셨던 유인촌 장관의 인터뷰 있죠. 뒷부분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예,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저 유인촌 장관의 그 인터뷰 뒷부분은 참고 하다가 나서서 내가 작심하고 한 얘기입니다. 일종의 경고성 발언이에요. 올림픽 분위기 너무 지나치게 다운시키지 말아라. 대한체육회 또 이기용 회장이 왜 그렇게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는지 우리 다 알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금메달 5개를 얘기하면서 이번에 부진할 것이다 얘기를 했죠. 근데 예. 그보다 더 큰 얘기를 이기용 회장은 계속 해왔죠. 한국 엘리트 스포츠 다 죽었다. 그래서 성과가 안 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아니죠. 그러니까 엘리트 스포츠의 지원을 확충해야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최근 한 10년만 보더라도 이 체육계에서 여러 가지 인권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죠. 예. 억울한 죽음도 있었고요. 또 엘리트 스포츠의 그 후유증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 10년 이 전 정부서부터 예. 스포츠 기조가 바뀌었어요. 인권 강조하고 학습권을 강조했죠. 예. 그래서 이 초중고 대학교에서 이 운동하는 선수들이 수업 빼먹고 훈련하거나 대회에 참가하더라도 수업에 참가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일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들어오라는 얘기죠. 제대로 공부를 하라는 거죠. 예. 뭐 공부 잘할 필요는 없는데 예. 수업은 들어라 이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은 우리야 뭐 인권하고 학습권 강조하면 좋지만 현장에 있는 지도자들과 엘리트 스포츠 관계자들은 언제 공부할 거 다 하고 하세요 이렇게 이 예의 갖춰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를 길러내느냐 불만이 계속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게 약간 의견 충돌과 대립 상황이 있었던 거군요. 그러면. 예, 그 의견 충돌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간극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예. 지난해만 보더라도 문체부가 하는 일마다 전부 다 갈등을 빚었죠. 스위스 로젠에다가 대한체육회 사무실을 여는 거 그리고 또 이기용 회장의 의심스러운 행보. 그러니까 현행 규정은 체육회장은 2연임까지만 가능합니다. 예. 자, 그런데 3선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가지고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예. 근데 그 규정이 실효를 얻기 위해서는
문체부가 승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문체부는 약간 부정적인가요? 문체부는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단체 회장이 3선 이상 가면서 워낙 사고가 많고 예. 단체를 사유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임을 2회까지만 인정한 건데 왜 또 3선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냐. 이 문제 때문에 특히 이기웅 회장과 굉장히 강하게 문체부가 맞붙게 됐었죠. 이런 배경 속에서 체육회가 이 엘리트 스포츠 이기웅 회장은 엘리트 스포츠인들에게 굉장히 내가 총대를 메고 대신 싸워주겠다라는 논리로 체육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재선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스포츠냐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런 갈등이 그렇다면 엘리트 스포츠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거 보세요 올림픽 보니까 이렇게 활약이 안 되잖아 이런 게 그런 논리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지금요. 이건 뭐 일단 추정입니다만 의심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아이고 또 복잡한 사정들이 있네요 지금. 이 메달수를 전망을 왜? 그러니까 일각에서 또 그래요. 아니 대한체육회가 우리 팀과 경쟁하는 다른 팀의 경기력 분석을 못한 겁니까? 왜 이렇게 틀립니까? 전망에 틀려도 너무 틀린다 하는데 이게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어떤 배경들이 있다는 설명을 지금 최동호 평론가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일단 목표치보다는 너무 잘했잖아요. 2배 이상 갑니다 지금. 그러면은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전망이 완전히 빗나갔잖아요. 그럼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금메달 목표 초과 달성의 이유는 이렇게 질문이 있었는데 지난해 해병대 훈련 등을 통해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끈끈해지면서 원팀 코리아 문화가 생겼다. 뭡니까? 갑자기 해병대 훈련의 성과가 나왔네요. 저 해병대 훈련은요. 진짜 실시를 했거든요. 했는데 했습니까? 다들 선수들이? 했는데 이기웅 회장의 갑작스러운 주장으로 저게 이루어졌어요. 해병대 훈련 이게 이제 이기웅 회장이 주장해가지고 실시가 되는데 저 얘기 나오자마자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죠. 시대착오적이다. 갑자기 선수들한테 왜 군 훈련을 하냐 뭐 이런 거였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들이 있죠. 군부대 찾아가가지고 악쓰고 그다음에 뒹굴고 진흙만 묻히면서 그 속에서 막 절규하는 듯한 이런 게 정신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갇혀 있는 듯한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비판과 비난이 심하니까 나중에 축소시켰죠. 그래서 야외 훈련은 가능한 한 줄이고 실내에서 이 정신교육 위주로 저게. 근데 지금 이 실시가 훈련 됐거든요. 덕분에 뭐가 팀 코리아가 되고 이런 설명이 나오네요. 말이 맥락이 전혀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때도 이 해병대 훈련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방어했냐면은 이 야외 훈련하는 거 아니다. 정신교육 위주로 진행한다. 이렇게 그런 비난과 비판을 피해갔는데 이제 와서는 그 해병대 훈련 덕분에 이런 성과가 났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5개 금메달이 10개 이상으로 뛴 이유가 해병대 훈련 덕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결정적으로요. 전망은 틀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주가 전망 다 틀려요. 그런데 이해하기 힘든 게 사격에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금메달 5개의 근거는 전부 다 펜싱과 양궁에서만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격에서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전망 틀릴 수 있습니다. 금메달 1개, 2개 놓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를 놓친다는 것은 대한체육회의 정보 획득과 분석력에 엄청난 그 에러가 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뛰는 경기력이 실력인데 체육회는 상대 전술 분석하고 금메달 전망하고 체육 정책 수립하고 이게 실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격 금메달 3개, 은메달 놓친 게 이게 대한체육회의 실력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는 게 양궁협회잖아요. 정의선 양궁협회장. 뭐 발언이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올림픽에서 지금 최대 성과는 뭐라고 보세요? 네, 뭐 아무래도 양궁 이번에 잘 돼서 좋고 또 뭐 개회식도 다 잘 된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도 잘 됐고. 배드민턴도 성과나 다 잘 됐다. 요거 짧게 제가 최동호 평론가께. 배드민턴 협회나 뭐 체육회 여러 가지 좀 얘기도 있지만 양궁 협회는 참 여러모로 주목받고 있네요. 좋은 주목입니다. 좋으시겠어요, 정의선 회장님. 왜냐하면 각종 그 커뮤니티에서 온라인에서
뭐 축구협회도 그렇고요, 배드민턴 협회도 그렇고요, 양궁 회장 모셔와라. 그런 얘기가 있더군요. 이 다른 얘기가 협회로 나오니까. 모셔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매번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저도 약간 피로감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이 배드민턴 그 양궁협회 제외하고 나머지 그 종목들의 단체 축구협회도 올림픽 개막하기 전까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나아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수차게 받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거나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 올바로 운영해서 성적 내는 거, 배드민턴 잘 키워서 성적 내는 거 예. 이게 특별한 비결, 대단한 비결, 뭐 세계적인 석학들 모아다가 연구시켜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그렇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원칙을 지켜라. 아, 규정대로 해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운영해라. 아주 단순한데.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렇게 좀 수년째 계속 반복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쉽지 않나 봅니다. 아무튼 뭐 양궁협회 얘기까지 갔네요. 배드민턴 협회 얘기하다가 지금. 자, 이런 가운데 이거 올림픽 관련된 건데요. 화면 좀 볼까요? 이런 일도 있군요. 이번 올림픽이 그 이전의 올림픽과 다른 거 보면은 시상대 선수들이 올라가잖아요. 1등부터 금문동 올라가면은 끝난 다음에 애국가 다 끝난 다음에 선수들끼리 모여서 사진, 셀카를 찍죠. 그때 셀카를 찍을 때 꼭 등장하는 게 이제 삼성에서 제공한 핸드폰이거든요. 이게 이제 올림픽 공식 후원사기도 하고 그렇게 찍게 허용이 된 거예요, 이 올림픽만. 근데 그리고 삼성에서 이번에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에게 핸드폰 하나씩 다 지급했다 그러거든요. 가져가라고. 뭐 선물처럼 준 건데 이게 중고 사이트의 매물로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도 나오고요. 이게 프랑스 쪽에 나왔는데 여기 보세요. 이베이에 올라가 있는 거는 가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175만 원에서 344만 원? 이거 원가보다 비싼 거 아닙니까? 원래 파는 가격보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도 이제 중고 사이트에 올랐는데 한 300만 원까지 갔답니다, 지금요. 그리고 포장도 뜯지 않은 채 새 제품, 상자에 들어있음 등 소개가 돼 있대요. 송영훈 변호사. 그럼 이거 삼성에서 선수단에게 선물한 취지가 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삼성 입장에서는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그 시상식 현장에서 선수들이 저 삼성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충분한 공개됐어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홍보 효과를 이미 누렸기 때문에 그 다음 일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것 같고 사실은 저런 중고 거래가 뭐 한두 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삼성 휴대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저런 것들이 또 뭐 비록 지금 여기 좀 속보처럼 들어왔는데 이제 파리에서 돌아온 이재용 삼성 회장 휴대전화 마케팅 잘 됐다 보람 있다 또 이런 반응까지 보였네요. 아, 그렇습니다. 만족하나 본데요 지금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뭐 몇 건 올라온다고 해도 그것조차도 가십성으로 한 번 더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 휴대전화에 뭐 나쁠 거 없다. 그렇습니다. 뉴스에서 시청자에게 한 번 더 들리고 그것조차도 홍보 효과 일부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 네. 지금 뭐 프랑스 매체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중고 매물에 나온 걸 소개하면서 이게 이제 한정판이잖아요. 올림픽이라고 찍혀 있고 뭐 이런 한정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격도 뭐 원가보다 훨씬 높게 시중에 살 수 있는 가격보다 높게 나왔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국가 출신 선수들에게 이 전화가 작지만 그래도 수입원이 될 수 있다라는 또 분석을 해놨더군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송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전 세계에 삼성 휴대폰 홍보대사를 보유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들고 다닌다 네. 이제. 또 이분들이 또 휴대폰을 팔려고 하면 얼마나 이 장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좋은 일이고요. 또 이게 휴대폰이라는 게 요즘은 스마트워치하고 연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휴대폰 산 다음에 또 스마트워치도 같이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뭐 저런 또 산다 추가적으로 산다 그럼요. 지금. 휴대폰만 사는 것보다 스마트워치까지 같이 써야지 더 이 제대로 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에게 더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마지막으로 최동호 평론가. 지금 이재용 회장도 보람 있다. 약간 만족감을 날릴 정도로 마케팅 효과는 대단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 당신이 진정한 위너 골드 메달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의문의 1승을 거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올림픽에서 공식 세리머니가 만들어졌죠. 예. 사진을 찍는 무엇이 그렇습니다. 이게 셀카 공식 타임이 세리머니가 있어요. 된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는 예. 휴대전화 소지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 모두 다 이 화제가 되고 이 핸드폰 삼성 이 핸드폰을 얘기하다 보니까 진정한 위너, 진정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정한 골드 메달리스트 삼성이 가져간 거죠. 지금 아까
현대차 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 그룹 회장 모두 이제 귀국 행상인데 뭐 표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아무튼 뭔가 굉장히 만족한 얼굴, 만족한 표현을 좀 했습니다. 휴대전화 마케팅 잘 됐다, 보람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자, 올림픽과 관련된 내용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벌써 6시 2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대원들 안전에 유의해서 지나가겠어요. 전기차 화재 진압, 하부 스프링클러가 답인가? 이런 분석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 장소에 하부 스프링클러. 지금 스프링클러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건데 그게 아니라 밑에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나오나 보는데 일단 화면으로 최근에 있었던 두 건의 전기차 화재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지금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교 교수님 나와 계신데 지금 지난 1일 인천에 있었던 거 그리고 어제 충남 금산에 있었던 거 둘 다 전기차 화재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여기는 스프링클러 이거 천장에 있던 스프링클러 뭐 작동이 안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10시간 만에 진화가 됐고요. 뭐 피해가 뭐 엄청났습니다. 재난급이고요. 근데 어제 금산에 있었던 이 전기차 화재는 1시간 한 30분 만에 진화가 됐어요. 그리고 추가 차량 피해 없습니다. 그 당시 이제 금산 소방서 관계자가 뭐 물을 많이 뿌렸다 했는데 이 두 가지 사례 비교 좀 해주시죠. 어떤 차이점이 좀 보이는 겁니까? 가장 그 핵심적인 것은 이제 그 피해에 대한 그 현황인 거죠.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140명의 이렇게 연기도 마시고 또 차량도 20대 이상이 뭐 전소가 되는 지금 뭐 이런 전소가 형태였고요. 70대 그을린 거 뭐 70, 아주 엄청납니다 지금. 네, 더군다나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주차한 이제 상태였다라고 하는 이런 점이다 보니까 그 전기차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공포감이 더 증폭되는 뭐 그런 사례라고 한다면 뭐 금산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전기차가 이 연소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원인에 있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차이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소위 그 충전 그 꽂이 자체가 그대로 꽂혀진 그 상태다. 상태. 예, 그렇다 본다면 원인 자체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인가 이 배터리의 기본적인 셀에 있어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추정이 가능한 것이 차이점이고요. 반면 금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셀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원인 자체가 그보다는 과충전이 하나의 커다란 원인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 그리고 피해가 다소 적고 시간도 1시간 반가량 단축되었던 것은 그 소방 측에서 소위 초동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즉 이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서 지상으로 이 차를 옮겼고 그리고 옮기고 나서 바로 이 산소가 막을 수 있는 이 산소를 막는 그런 그 덮개를 바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사건에 있어서는 그 차이점이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죠. 특히 금산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요. 이 소방 당국에서 소방관들이 차 하부에 물을 굉장히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뭔가 그게 잡혔답니다. 그게 뭔가 퍼지는 걸 주변으로 나가는 걸 지금 보시면요. 이 차량 밑으로 엄청나게 물을 뿌리죠. 그래서 주변으로 화재가 번지는 걸 막았다 그래요. 지금 옆에 있는 차도 그냥 그을린 정도였지 무슨 엄청난 피해를 본 건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런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차량 하부에 이제 스프링클러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그에 앞서서 송영 변호사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뭐 막대한 피해인데 그 지하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일단 왜 오작동했는지도 감식과 감정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인천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이제 천장 부근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과연 방지할 수 있었겠는가? 그 인과관계 또한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게 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부분은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손해가 더 감경될 수 있었을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쟁점인데 사실은 그렇게 꼭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고 원인과 스프링클러 오작동 원인 이게 전부 다 동시에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전기차 화재 이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하는데 그렇다면 전기차 화재가
나지 않으려게 하면, 그러니까 예방 측면,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불을 잘 끌 수 있고 피해가 퍼지는 걸 막는 방법, 이게 중요하잖아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거는요, 예방 차원이죠. 완속 충전기로 90%까지만 충전하는 게 좋다. 꽉 채우면 안 된다. 완속 충전기 사용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상 충전소를 의무화한다. 지하에는 피해가 이제 커지니까 지상 충전소를 의무화한다. 그리고 이 충전소에는 하부 스프링클러,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쏟아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배터리 전소 차단에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발표된 연구조사 이런 걸 보니까요, 하부 스프링클러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돼서 전문가의 설명이 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압의 가스가 분출되면서 위에서 물을 부을 경우에는 그 물이 아예 배터리에 접촉도 하지 않으면서 소화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하부에서 스프링클러가 위로 물을 뿜어주는 것이, 물론 이제 구멍이나 천공이 있다는 가정하에요, 배터리에 어떤 발생한 열폭주를 제어하거나 불을 끄는 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하부 스프링클러 이게 좀 있으면 좋겠다. 아까 이 금산에서 있었던 전기차 화재 당시 소방관들이 밑으로 뿌렸단 말이에요. 그게 피해 확산을 막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요, 최근에 인천시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서 각 아파트마다 소방 덮개를 배포하는 거, 뭐 이런 걸 얘기를 좀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와 관련된 전문가의 평가 좀 들어보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화재 본 것처럼 열폭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실제 열폭주가 발생하면 연기가 난 이후에 실제 10초, 20초 미만의 불이 확 번지거든요. 혹시 연기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전기차에 어떤 방화복을 입지 않은 민간인들이 그 소화 덮개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화재 위험성을 느낀 이후에 일반인들이 대처하기에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뭔가요? 더 덮개가 소화 덮개라고 그러죠. 저렇게 일시적으로 이제 설치했다가 화재가 나면 얼른 덮어버리는 거. 근데 약간 효과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갈리나 봅니다. 자, 그리고요, 아까 보셨으면은 이제 과충전을 받기 위해서 완속 충전기 사용, 뭐 꽉 채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관련된 설명도 좀 있습니다. 너무 가득 충전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80에서 한 90% 정도만 충전을 해서 약간 여유분, 우리가 안전 마진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이제 충전을 하게 되면은 이 전기차 화재의 이 조건을 몇 분의 1 이하로 다운시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이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과충전 예방을 안 해서 너무 충전을 많이 해서 생기는 요인도 많으니까 폭우가 있을 때 침수도로 되도록 지나가지 않도록 하고, 젖은 손으로 충전하지 말고,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충격이나 압력이 약하다는 거, 그래서 바닥을 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자, 일단 이게 많은 걱정인데 이용학 교수님, 일단 뭔가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니까 이제 개개인들이 좀 더 신경을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조심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전기차 그 충전을 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그 예. 전기차가 이제 설정 모드를 80% 이렇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100% 꽉 채우지 마시라. 예, 그걸 설정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 급속 충전보다는 이제 완속 그 충전을 더 활용하는 것이 이런 안전으로부터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런 그 근본적인 원인 자체는 사실 이 배터리 셀이 사실상 그 온도에 상당히 그 민감하고 취약할 수가 있는 뭐 이런 또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그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런 폭염 등에 있어서 무엇인가 그 주차하는 그 장소 자체를 좀 골라서 하는 뭐 이런 방안도 덜 더운 데로 좀. 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32도, 36도 사이에 이 셀의 온도를 이 배터리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무엇인가 잘못 이 작동이 되게 되면 이른바 열폭주 현상에 바로 단초가 되는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좀 상대적으로 시원한 데다 주차를 하셔라. 예, 뭐 그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방안인데 뭐 그것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제도적인 법안의 그 개정도 그 필요한 것이고요. 뭐 주차장법에 대한 뭐 개정, 또 소방 시설에 대한 이를테면 그 위치에 있어서 지하 주차장 또는 지상 주차장에 이 전기 그 충전소에 있어서의 구역을 사실은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근데 지상으로 끌어올렸을 때 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요즘 같은 경우 이제 폭우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캐노피 식으로 이렇게 막는 이런 시설 장비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그
아까 이제 그 금산 같은 경우 예. 이 소방에서 그 차 밑에 이렇게 계속 물을 물을 뽑아서 뿌렸습니다. 작동한 것이 배터리 자체가 사실은 위치한 곳이 바로 차량 그 밑이기 때문에 예. 그 주차장 그 시설도 상부에서의 스프링쿨러 또 뿐만이 아니고 하부에서의 스프링쿨러 가장 효과적인 것은 상부 하부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런 그 주차장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이것이 그 종합적으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더 필요하다 본다면 예.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 신기술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에 이 음극과 양극의 그 막 자체가 사실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생기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그게 가장 좋고 근본적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그 기후 위기라고 하는 전 세계적 그 문제에서 뭐 전기차라든가 전기를 사용하는 상황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필요한 소위 말해서 전기차 포비아로 이렇게 나쁘게 진화 발전한다고 한다면 예. 전기차 그 산업이라든가 우리가 그 기후 위기와 대비하는 이런 그 에너지 정책의 문제에서도 다른 선진국에 비추어서 사실은 이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제도적 보완과 기술적 개발 이것이 예.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개개인이 전기차 차주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완충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계시군요. 자, 다음 이슈 역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너무 울고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 25년에 우리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럼 저도 근 2년을 뭔가를 할 수 없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 2025년에 봅시다. 사회복무적인 BTS의 멤버 슈가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음주운전인데 전동 킥보드예요. 요즘에 많이들 타죠. 길에 보면 많습니다. 근데 이걸 음주 상태에서 탔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적발이 된 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이게 어젯밤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용학 교수님 일단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져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실관계가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근무 시간이었느냐, 근무 시간 후였느냐. 사회복무 요원이니까. 사회복무였기 때문에 어제 이제 밤으로 보이는데 일단 상황은 밤으로. 그래서 사실관계가 상당히 또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이용한 이러한 그 원동기 자전거가 소위 말해서 전동 스쿠터였느냐, 아니면 킥보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뭐 좌석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러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해서 이건 전동 스쿠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슈가 측에서는 처음에 주장과 의견을 발표했을 때는 이거 전동 킥보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실상 이것이 형사처벌을 적극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부딪혔던 것 같은데요. 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업무 시간 끝나고 나름대로 자신의 개인 시간에서 음주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이 귀가지가 가깝기 때문에 소위 음주 상태에서 이 전동 킥보드 또는 스쿠터를 운전하고 가다가 뭐 쓰러졌다 그러죠? 쓰러져서 결국은 그 주변에 있었던 202 경비대 용산 대통령실 외곽을 경비하는 경찰관인데요. 이제 그 경찰관이 우연히 이제 발견을 해서 처음에는 약간 좀 위험한 상황인 줄 알고 갔는데 음주가 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지구대에 인계를 했고 이 시점까지 그 유명한 BTS 멤버라고는 이 경찰 측에서도 이제 파악이 못했던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어쨌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떠나서 소위 말해서 음주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되는 스쿠터 또는 이 킥보드를 운영해서 나름의 그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입장문이 나왔어요. 제가 좀 소개해드리죠. 일단 뭐 인정을 합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졌고 주변 경찰관 음주운전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런 입장이 나왔네. 송영훈 변호사, 전동 킥보드니까 약간 좀 생소하신 분도 있는데 이게 면허 취소, 그 운전면허란 말이에요, 저거는?
전동 킥보드 역시 일반 차량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까? 길에서는? 그렇죠. 전동 킥보드가요. 이제 도로교통법상 용어는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일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개인형 이동 장치의 정의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시속 25km 이상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면은 이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도로교통법에서 이 음주운전을 정의할 때 자동차 등과 그 자전거 모두 이 음주운전의 대상, 객체로 보고 있거든요. 이 자동차 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하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예를 들면 오토바이 같은 거, 이런 거를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개인형 이동 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도 저렇게 술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휴가 씨도 이게 이제 운전면하고 연관이 돼버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허 취소를 받고 뭐 그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죠. 킥보드를 음주운전에 적발되니까 이제 자동차 운전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슈가 씨의 경우는 사회복무요원인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이게 일단은 만약에 복무 시간 중에 벌어진 일이면은 저것은 징계 사유죠. 그래서 근데 밤으로는 알려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무 시간 중에 있었으면은 이게 이제 근무기간 문란행위에 해당해서 경고 처분을 받을 거고 경고 한 번씩 받을 때마다 5일씩 복무 기간이 연장됩니다. 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음주운전으로 뭐 사고를 일으켜서 징역형이나 금고형 이런 걸 받으면은 그 복역하는 기간은 또 사회복무요원의 그 복무 기간에 포함이 안 돼서 나중에 그만큼 또 뒤에 복무를 해야 됩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지금 퇴근한 뒤에 그러니까 밤이니까 퇴근한 뒤에 신분은 사회복무요원이지만 그 일을 하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무 기간이 연장되는 경고 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약간은 뭡니까? 무슨 견책이나 뭐 이런 거는 혹시 있는 겁니까? 기관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그 제재나 징계를 할 수 있을지는 그 기관의 레귤 같은 것이 있는지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이게 또 그냥 복잡하군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뭐 전동 킥보드 얘기 나왔는데 갑자기 따릉이가 이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전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폭주족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카 순찰차가 지금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조로 그 기동대 경찰관들이 배치되어 있고 안쪽으로 오게 되면은 저희가 집중 단속할 수 있게끔. 이게 원래 이제 여름쯤 되면은 이제 폭주족, 이게 보통 오토바이 폭주족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게 뭐 따릉이 폭주족인가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따릉이 폭주족인데 이름이 따릉이 폭주연맹. 그래서 이름이 따폭연이라고 부른대요. 지난 4일 오후 6시에 서울 시내에서 모여서 이제 폭주하자 이런 모임을 공지해서 이제 경찰이 큰일 날까봐 단속 나섰는데 뭐 이게 취소됐다는 얘기 있고 별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모일 때는 공유자전거, 그러니까 따릉이 아니면 이런 킥보드 같은 걸 타고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최근에 또 다른 곳에서 한다고 또 예고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데, 지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10일 오후 7시 서울 폭주 일정을 또 예고합니다. 따포견. 그러면서 보세요. 대한민국 경찰은 수시심 느낄 것이다. 못 잡는다. 못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도 절대 안 잡힙니다. 우리가 잡히가 될 경우 이 계정은 폭파한다. 약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용학 교수님. 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아무리 자전거 킥보드지만 폭주하게 되면 그 자체가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이런 폭주족이 진화 발전을 했다라고 요약이 되겠죠. 그 왜냐하면 오토바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 자전거를 그 활용을 하는데 다니는 게 영상 보면 굉장히 속도를 냅니다. 예,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법에 조금 뭐 사각지대를 또 일부러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도 해봄직도 한 것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고개 아슬아슬한 뭐 이런 이제 운전에서부터 더군다나 그 시민들에 대한 일정한 안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위험도 이렇게 야기시키는 것이고요. 더구나 이것을 사전에 그 SNS 상에서 모의하고 기획을 하면서 또 더군다나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공권력에 대한 뭐 조롱까지 뭐 이렇게 하는 뭐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사회 전체에 대한 안전에 대한 위협뿐만이 아니고 공권력에 대한 그 조롱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상의 사고에 대한 확장 상당히 사실은 뭐 심각한 이런 범죄라고까지 분명히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주로 이제 참여하는 이제 구성원들이 10대
또는 뭐 청소년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단속하는데 일정한 한계도 있고 또 이 청소년들의 어쨌든 간에 안전도 이렇게 보장하면서 경찰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경찰이 여러 가지 부상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에 있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실수에 대한 압박감도 있고 예. 상당히 지금 커다란 사회 문제 아닌 사회 문제로 커나간 상황이 아닌가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위험한 행동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경찰을 약간 비우는 듯하면서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세요. 약간 이런 반응이잖아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다음요 정치권 주제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속 논란처럼 비춰지고 있죠. DJ 사저 매각 이 건인데 그 이후에 어떤 반응들이 계속 나와요. 일단 제목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금 쓰자고 이게 키워드입니다. 세금 얘기가 나왔나 보네요 지금. 오, 누가 이런 얘기를 꺼내놓은 건지 일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동교동 사저도 국비와 서울시비 필요하면 마포 구비도 보태서 매입하고 공공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유산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저 주변도 공공화했는데 사저 자체를 공공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앞 평화공원처럼 동교동 사저도 국가기관이 나서서 역사의 맥을 이어나갑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 얘기잖아요. 화면으로 정리 좀 해보죠. 이 얘기를 꺼내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들 얘기하는데 동교동 DJ 사저 국비와 서울시비와 필요하면 마포구비. 그러면 정부, 중앙정부, 그다음에 광역단체, 그다음에 지방 이제 기초단체까지 다 돈을 내서 이거 세금 아닙니까 지금? 보태는 돈은 이렇게 보태서 매입하고 뭐 문화유산화하자, 공공공간으로 바꾸자 이건데 세금 투입인데. 근데요. 사실 서울시가 이거 매입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그래요.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측은 김홍걸 전 의원이 서울시에 사저 매입 및 문화유산 등록 요청을 이미 했었다. 그래서 문화재위원회가 심의를 했다. 서울시에서 심의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근대유산의 경우 건립 후 50년 지나야 하나 등기상 2002년에 건설된 걸로 나온다. 50년이 아니라서 안 된다. 그리고 당시에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뭔가 대출받은 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이유로 하고 싶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요. 심의 결과. 강성필 부위원장. 네. 이거 세금 투입해서 이거 공공실험 만들자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거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간에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근저당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바뀐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국가에서 근저당이 설정되어서 매입을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 자택 같은 경우도요. 예. 후손이 매입을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역사적 유지를 지금 살려나가고 있기 후손이 때문에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민주당도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합니다. 방향이 뭡니까? 후손이 지금 네. 팔았는데. 그래서 원래 사실 이 김홍걸 전 의원이 이것을 팔기 전에 예. 어쨌든 간에 그 동교동계 의원들과 원로들과 어떤 간에 좀 협의는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어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동교동계 그러니까 뭐 정동영, 박지원, 권노갑, 문희상, 예. 추미애 이런 동교동계 이제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 모여서 자구책을 먼저 마련을 하자.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그러면 자구책을 우리가 마련해서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먼저 십시일반을 좀 걷어가지고 우리가 좀 자구책을 예.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민주당과 협의를 나서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 그래서 나부터 먼저 내가 집하고 예금이 6억 1천만 원 있는데 나 예금은 내가 다 내겠다라고 먼저 앞장을 서셨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대로 동교동계 원로들이 어쨌든 간에 자구책을 만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과 협의를 하면 어떤 방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사저를 매입하신 분이 어쨌든 카페 사업을 하고 계신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은 앞으로 이 카페를 할 때도 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 용도로 자기가 살려나갈 것이다. 또 내가 본인 나름대로의 뜻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되팔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개인 사유 재산이 됐기 때문에 예. 이게 민주당이나 동교동계 원로들이 어떤 금액을 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또 팔아야지 또 그게 성사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영희 변호사.
일단 매입자는 뭐 되팔 생각 없다. 전시관을 공개하다 이런 입장. 그리고 이제 박지원 의원의 경우는 본인이 돈을 내놓겠다. 근데 그것도 세금 문제도 뭐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의원의 경우는 세금 투입하자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이게 실현이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와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자는 것은 정말 때늦은 뒷북이자 김홍걸 전 의원 개인에게 막대한 시세 차익을 결국 국민 세금으로 안겨주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게 매각이 됐다.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세금을 투입해서 그걸 되사자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게 매각 대금이 100억 원이니까 예. 샀던 사람도 100억 원에다가 취득세 등 거래 비용을 더한 금액은 줘야지 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100억보다도 더 많은 돈을 줘야 돼요. 그러겠네요. 그거를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김홍걸 전 의원이 누린 시세 차익을 국민 세금으로 주는 것과 똑같은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우리 뉴스와이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 2019년 6월에 이호 여사가 별세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상속세를 5년에 걸쳐서 분납을 하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5년이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서울시 쪽에 이 민원을 전달했겠습니까? 언론에 그 당시에 2022년에 다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김홍걸 전 의원이 시세차익을 누리고 나니까 그것을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되사자고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이 DJ 사저가 보존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역사적 보존 가치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은 민주당에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든가 혹은 그 지지자들이 모금을 예. 하든가 해서 해결할 문제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 세금을 투입할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의원이 이제 본인 돈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은 게 있거든요, 목소리가. 그것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매입을 하자. 김대중 평화센터, 김대중 재단 다 성의를 표시하자. 제가 재산 등록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하고 유각 한 1,000만 원이 현금이 정기금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거 쓰셔야지 앞으로. 그야 뭐 아파트 평수 줄이면 되죠. 송영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박지원 의원은 본인 돈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평수 줄여서 내놓을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럼 예를 들어서 민주당 관계자, 민주당 의원분들이 각자의 자기 돈을 내놔서 모아서 이걸 다시 뒤에 산다. 이거는 문제는 없습니까? 이거는? 아마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일정한 분들이 민주당의 특별당비를 내고 예. 그것을 민주당이 매입하는 방식은 당이 매입을 하는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당사 건물도 민주당 소유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92억 5천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지금 평가되는 가액이 한 450억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당도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DJ 사저를 민주당이 사는 걸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매입자가 팔려고 할 것이냐. 지금 그게 문제죠. 팔 의사는 없다고 나와요. 그렇습니다. 현 소유자는 뭔가 뚜렷한 계획을 갖고 이걸 매수를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될지는 좀 많이 의문이 듭니다. 아, 이게 계속 뭐 얘기는 나오는데 뭐 딱히 똑 부러지지는 않네요. 다들 이게 결국에는 뭐 세금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두 분 들어보셨지만 반응은 뭐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